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4년 전 5살이 되어 자기 주장이 강해진 딸과 한참 힘겨루기 하던 때가 있었다. 울기만 하면 1시간은 기본이었고 온 집안이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되는 듯 했다. 나의 약한 이성의 끈은 아이에게 소리를 내지르게 했고 아이의 상처를 더욱 후벼파며 혼냈다. 아이도 나도 진정되지 않는 날들이 점차 많아졌다. 그럴 때면 남편은 둘째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피신해 있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 아이는 나에게 이런 벌을 주는 것인가. 아이가 미웠고 화가 났다. 아이 얼굴을 봐도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지 않았다. 그즈음 다행스럽게도 아이의 유치원에서 학부모 육아 코칭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되었다. 저는 마음이 조급해요. 아이는 본인 생각과 다르다며 곧잘 우는데 울기 시작하면 1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많이 내고 있어요.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고민을 털어놓았다. 유치원 원장님은 나의 눈동자를 빤히 보면서 내게 질문을 했다. 어머니, 일하면서 아이 돌보는 거 힘드시죠? 워킹맘의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어머니 하루 중 온전히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세요? 순간 나의 하루 일과를 신속하게 뒤졌다. 아침 8시 20분에 아이와 함께 출근해서 저녁 8시에 아이와 함께 퇴근한다. 그리고 아이를 씻기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아이를 재울 시간이고 아이를 재우다 같이 잠드는 날이 거의 매일이었다. 안타깝게도 내게 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0분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다. 엄마가 여유가 있어야 아이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돌볼 수 있어요. 엄마만의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내 시간을 찾아보았다. 언제가 좋을까? 노트에 내 하루를 하나씩 적어내려 가는데 아무리 뒤져도 틈이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나의 온전한 쉼의 시간은 어스름한 새벽 동트기 전 5시 30분쯤으로 정했다. 이 공간에 나 혼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고요함과 여백이 가득한 공간에서 들리는 백색 소음은 나를 평온하게 한다. 몇 번 하다 보니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면 10분 정도 이불 안에서 숨을 고르고 일어나 제일 먼저 찻주전자에 물을 올린다. 향초에 불을 붙이고 천천히 향을 음미한다. 물이 끓을 때까지 어스름한 바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를 둘러싼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것만 같다. 나는 이 잠시의 사색이 좋다. 전날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잊게 해줄 정도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최소한의 불을 켠 채 그냥 멍하니 있기만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창문 밖으로 뜨문뜨문 지나가는 차의 라이트만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10여 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뜨거웠던 홍차는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게 식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가 되었다. 차를 한 모금 머금고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에 꽂혀있던 배경옥 작가의 산문집을 펼쳤다. 곧 어른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그 사람의 일상과 말이 눈앞에 보이듯 그려지고 공감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은 책이었다. 이런 일상을 적는 책이라면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글쓰기 한번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이 얼핏 스쳤다. 하지만 이내 현실과 타협하며 출근 준비를 시작한다. 분명 어제는 감정에 휩쓸려 이리저리 휘둘렸는데 고요한 아침은 차분하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 시간에 읽었던 책들 덕분에 좀 더 현명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하루 중 가장 나다운 시간이 되었다. 어떤 때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기보다는 생각만 하던 날도 있었다. 주변에 방해 없이 고민에 대한 사색을 한 날에는 남과 비교하며 자책하는 불완전한 마음에서 비롯된 나의 불안 때문임을 알아채게 해주었다. 어떤 날은 눈을 번쩍이게 하는 묘안을 떠올리게 해주어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보다 10배는 빠르게 해결해 주었다. 이런 고민들의 해결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한 근력이 되었다. 처음부터 새벽 시간대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침잠이 많아 오히려 자정이 넘어서까지 자지 않고 내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엔 하루 종일 생활하느라 피곤했던 뇌가 집중을 잘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과 TV 시청이 주가 되면서 발전하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자정이 넘어서부터는 오히려 깊은 잠을 잘 수 없었고 뒤척이다 다음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뭔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만의 시간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바로 미라클 모닝이었다. 온 세상이 고요한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내 바이오리듬과 잘 맞는 것 같았다. 남들처럼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하는 거창한 미라클 모닝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방해 없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기엔 충분했다. 그렇게 나도 한번 가볍게 따라해본 미라클 모닝의 첫날은 뚜렷하게 한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낸 듯한 묘한 기분이 들어 하루 종일 뿌듯했다. 사실 처음에는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갖고 싶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것을 습관화하니 오히려 깊은 잠에 들어 6시간만 자도 푹 잘 잔 기분이었다. 지금은 알람 없이도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된다. 꼭 새벽에 일어나야 나에게 집중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MBTI가 모두 다르듯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간 속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이면 된다. 밤도 좋고 새벽도 좋고 아침도 좋고 낮도 좋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하는 명상도 좋고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도 좋다. 그저 나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 시간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생각에서 벗어나 나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단단함을 만들어준다. 그 단단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해준다. 여전히 나는 관계에 지치고 나약해져 힘들 때도 있고 타인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며 나를 몰아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예전처럼 남들과는 다르게 나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벼랑 끝으로 밀고 가지 않으며 내 상처를 덮으려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며 나를 포장하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했던 혼자만의 시간은 여유를 알게 해주었다. 가끔 조급함이 밀려올 때면 일단 눈을 감고 일찍 잠을 청한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만의 루틴을 실행하면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한다. 그러면 괜찮아졌다. 내가 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고요한 순간이 나만의 것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아침은 매일 찾아온다. 그 아침을 어떻게 보낼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내게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나만의 루틴을 찾아보자.
새로운 습관은 무의식을 이끌어 새로운 운명을 열어줄 것이다. 착한 게 아니라 멘탈이 약한 것이다. 12월 31일 밤 모두가 잠들고 혼자 TV 앞에 앉았다. 치열하고 어수룩했던 20대의 시간이 저물고 행복하길 바라는 30대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카운트다운을 마음속으로 같이 세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의 사회생활은 무엇이 부족해서 극심한 근육통을 앓고 있었던 것인가. 10대 시절의 애정결핍이라고 하기에는 핑계 같았고 20대에 스쳐가는 나쁜 인연의 탓으로만 보기엔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았다. 길게 생각이 이어지려는 찰나 TV 속 환호와 함께 새해를 알리는 제아의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곧 정신을 차리고 소원을 빌었다. 부디 30대 사회생활은 순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고 통영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설렘과 두려움. 여행에서 느꼈던 두 감정이 교차되는 것을 이곳에서도 느꼈다. 다른 게 있다면 그곳은 잠시 머무른 곳이고 이곳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라는 것. 이곳에서 모든 상처를 애써 덮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안 그래도 서울에서 온 깍쟁이로 선입견이 있던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야 여기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제대로 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나를 세워가며 나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에너지 소비는 더욱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나 홀로 즐기기였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늘 만남의 연속이었다. 혼자인 게 싫어 쉬는 날이 되거나 저녁에는 무조건 약속을 만들었고 사람과 어울리려 노력했다. 그 시간 안에서 상대방의 시선 안에서 호의적인 모습으로 비치길 바랐다.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길 바랐다. 나는 온갖 재밌고 자극적인 대화를 던지며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다. 항상 내 시선 끝은 상대방의 눈빛을 향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본 날은 성공적인 날이었고 잠깐이라도 불편한 기색이 스친 날에는 자책하며 실수가 있었는지 곱씹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혼자 망상하며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불킥하며 밤을 꼴딱 새웠다. 어떨 때는 그 생각이 지나쳐 안 맞는 사람을 이해하려 나를 틀 안에 가두기도 했다. 남이 보는 내 모습에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시간을 쏟았고 그들의 평가에 그날 하루 내 기분도 결정되었다. 그렇게 나를 휘두르다 보니 곧 에너지가 방전이 되었다. 힘들면 안 만나도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 다음날 또 다른 상대를 물색했고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을 물색하는 나쁜 패턴을 반복하는 생활이 계속 이어졌다. 나의 조바심이 부담이 된 것인지 또는 상대에게 내가 너무 가벼워 보였던 것인지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와서 함께하자는 약속은 거의 받을 수 없었다. 늘 내가 먼저 다가가서 시간 괜찮냐고 물어봤다. 씁쓸했다. 분명 관계는 상호작용인데 늘 나만 안달복달하는 것 같았다. 다들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인지 내가 항상 먼저 만나자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 아닌지 나도 모르게 또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늘 밝게 웃으며 활기차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아니, 몰랐으면 좋겠다. 나의 장점이라고 하기엔 아무래도 약점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사람의 감정을 잘 캐치하기 때문에 일에서는 실수가 거의 없었지만 개인적 관계에서는 늘 약자가 되었다.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지레 겁을 먹고 눈동자를 굴렸다. 통영에서는 같은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일부러 남들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롯이 내게 집중했다. 재미없어도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내가 가장 중요한 나만의 시간을 만들었다. 일을 할 때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잘 돌아갈 정도로만 관계를 맺었다. 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배려했고 나를 갉아먹으면서 억지로 짜는 배려는 하지 않았다. 당연히 예의와 정중함을 담았고 미소도 지었다. 거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즐거워서 짓는 미소는 아니었다. 딱 필요한 만큼, 내가 아프지 않을 만큼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알아채지는 않을까, 가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이런 내 모습을 더 좋게 봐주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식했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 맺지 말아야 한다는 말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면에서 비롯된다. 내면이 아프고 상처투성인데 외부에서 아무리 사랑을 준들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밀어내고 말 것이다. 내가 먼저 단단해져야 한다. 어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함. 상대의 눈치를 보다 다 맞춰주는 것은 친절한 것이 아니라 멘탈이 약한 것이다. 스스로 무너질까봐, 남들에게 상처받을까봐 보호막을 친 것뿐이다. 이제 그 얇디 얇은 보호막은 찢어버리자. 내가 나를 믿으면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믿는 순간 어떻게 살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괴테의 말처럼 스스로를 믿자. 당신은 너무 멋진 사람이다.